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늘 예.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요. 보고 오겠습니다. 네, 게이트입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이 게이트라는 단어는 굵직한 스캔들의 전미사로서 익숙하게 쓰여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선 레이스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여야는 국민의힘 게이트 혹은 이재명 게이트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겨냥한 프레임 만들기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게이트, 이 사전 그대로의 그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서 두 분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혁 의원님이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게 왜 국민의힘 게이트입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최초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였죠. 장기표 씨가 여기에 화천대유에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근무한다 이런 처음 폭로를 하면서 이게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여기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곽 씨냐 이런 여러 가지 우스갯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원유철 전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에 예.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고, 그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여기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근무한 그 변호사도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강찬후 전 검사도 여기에 고문으로 근무할 정도로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적으로는 곽상도 의원, 이렇게 보면 이걸 누구나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반면에요,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재명 게이트입니까? 저희가 게이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진 않았었고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셔서 아니 그 정도 갖고 국민의힘 게이트면 이건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의 하우스다. 네. 이재명 하우스다라고 보아지는데요. 사실 대장동의 의혹의 실체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가 요지고요. 그걸 들여다봤더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밖에는 수익률이 날 수가 없게 된 것이 실체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계를 그럼 누가 했느냐라고 봤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 공사의 본부장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방탄 3인방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분이 직원들이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제 화천대교라는 그 정말 잘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그 회사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지금 18년도에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 입원 변호를 맡았던 그 검사장이 또 자문 변호사로 있고요. 또 18년도 선거법 재판 무죄 판결에 힘을 썼었던 또 대법관이 또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 갖고 소위 측근 내지는 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 이 화천대교에 있는 일이 발생을 화천대유요? 화천대유에 네. 있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게 뭐지? 수익은 화천대유로 가는데 수익을 화천대유로 돌리기 위해서 이상한 스킴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성남시장일 때 발생을 했었고 그렇다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람 수 면에서나 그 개입된 깊이 면에서 봤을 때 사실 국민의힘 게이트보다는 이재명 하우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네. 하우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우리 이영 의원님께서도 이 이익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구조에 대해서. 저도 어제 이 관련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토론회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좀 전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 처음에는 LH가 공영 개발을 하려던 것을 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로비에 의해서 민영 개발로 바꿨단 말이죠. 거기에는 그 당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신의 국회의원의 동생이 돼서 구속됐던 근본적인 문제는 공영 개발이었던 것을 민영 개발로 바꾸면서 대규모로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디에서 이 이익이 나왔나, 이걸 누가 만들어낸 건가, 이런 것들을 해본다면 저는 그것을 만들었던 당시의 사람들, 그게 뭐 지금 남욱이라는 분들도 그때 활동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계속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의 주변에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랬다면 이것을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아니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요. 그 택지개발법 시행령 6조에 보면요. 투자자의 수익률은 총 사업비의 6%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무시를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보면 우리가 제안서를 낼 때 내가 수익을 어디까지 받겠습니다라고 적어내는 거에 따라서 가산점이라는 게 붙습니다. 예. 이건 LH공사고 뭐고 전부 다 일반화되어 있는 룰입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예외 조항이 있고요. 그 30만 평을 개발하게 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쪼개기식의 전형인데 28만 5천 평입니다. 어떤 걸 의심해 볼 수 있냐면 지금 거론되는 정치권의 인사들 다 제외하고요. 이것이 설계되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개발 설계에 들어가는 건축법, 그다음에 관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 설계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조인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거의 30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을 진행을 할 때 범죄와 비리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초반부터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은 이 사안을 보는 아예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가 정말 충실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이 상황인데 수사 주체를 놓고도 정치권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은 수사팀을 늘려서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구성 필요성, 또 일각에서는 특임검사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그런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주체, 어디가 과연 믿을 만한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기관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여야로 상관없이 지휘권을 막론하고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은 전 여야 같은 의견이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조속하게 실체가 밝혀져야 되는데요. 그 수사 주체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처음에 보면 FIU에서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에 통보를 해서 또 경찰에서의 지금 조사가 하나가 흘러가고 있고요. 예. 오늘 보니까 검찰에서도 18명의 검사들로 인해서 수사 진영을 꾸렸고 법무부에서도 검사들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경찰도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수사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도 남욱 정도 외에는 전부 다 출석을 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조금 출석을 미루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그런 거는 강제 구인해서 네.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정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의 법을 만들어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럼 그다음에 특검의 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특검이라는 것은 과거 공수처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을 때 많이 이용되었었는데 또 실체가
규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특검이 필요한가? 저는 이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저희 이낙연 대표도 제안했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아마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필요한 국세청, 국토부까지 해서 함께 더 힘을 보탠다면 오히려 지금 검경 수사에 더해서 큰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입장인지 또 일부의 주장처럼 특검 도입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들이 나중에 혹시 특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충실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또 기대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속내들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이 또 정치적인 그런 의도일 뿐인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결론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특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소속이 행안입니다. 공수처도 올해 설립됐고요.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서 시행되는 것도 올해입니다. 예.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이 그 하부에 경찰청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사 요원들을 재배치하면서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도 많고요. 예. 너무나 준비 안 되게 빠르게 정부에서 드라이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게 실체이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웅원 압수수색일 때 첫 번째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처음 해보는 수사관들이 줄을 이어서 예. 영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될지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첫날 해프닝이 발생했고요. 현재까지 김웅원이 핸드폰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렌징을 할 인원과 설비가 없어서 착수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면 모르겠지만 올해같이 이렇게 새롭게 조직이 재정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진행된 것을 보면 FIU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라고 경찰 쪽에다 제시한 게 4월입니다. 예. 5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9월 19일 날 고발장이 접수된 후에 10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이 뭡니까? 비밀리에 긴급하게 진행이 돼서 증거인멸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날 자정이 넘도록 예. 불이 커져 있고 직원들이 전부 남아서 무언가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나마. 근데 보시면 박범계 장관 고교 후배 분이 검사장이시고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때 참여한 분이 차장검사입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데 거기에 실제 울산시장의 사위분이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 굳이 검찰청에 굉장히 많은 수사 요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팀으로 짠 것도 문제가 되고요. 항상 우리가 방역 때도 이 경찰청에서 공권력을 했을 때 내로남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조직의 재정비, 그다음에 실제 지금 진행되는 수사의 능동적인 속도감을 봤을 때 특검만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 의원의 말씀은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특검 주장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에 반대를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레이스에 또 다른 원치 않는 변수가 되면서 이것이 본질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내세우는 논리였는데 과거에 얘도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도입해서 그것을 그렇죠. 정확하게 예. 본질을 밝혔다는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경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특검이라는 거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야 돼서 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수사가 부실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특검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입니다. 현재는. 그것을 만들어서 미래에 만들어서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더 충실하다. 예. 경찰이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고 하지만 경찰이 새로 갑자기 생겨난 조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저는 검찰에 분명히 다양한
뭐 좀 전에 그런 분들이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윤석열 사단이 건재하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견제가 있고 또 공수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물론 아직 뭐 도입 초기여서 그렇게까지 원숙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견제하면서 수사를 해나가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온갖 국민들의 시선들이 와 있는데 여기서 무슨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현재까지 진행된 어떤 속도감을 봤을 때 그리고 투명도를 봤을 때 과연 객관적인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분명히 있는 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분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이고 조속한 수사가 이 방법밖에는 네.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상황을 제가 뭐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공수처의 수사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새로 세팅돼서 정비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스템이 돌려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걸리고요. 지금 현장에서 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의 수사 환경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정치권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고요. 또 계속 시간 하시는데 사실 여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특검을 구성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서 거기에 대한 속도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웹상에 보시면요. 그 특검을 보통 수사를 못하게 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불신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상현 의원께는 발언권을 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여도 역시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어를 보고 박 의원께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국정감사입니다. 흔히 국정감사는 정부의 1년 농사에 대한 검증 그리고 국회의원의 성적표로 통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내일부터 3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국감 얘기를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대장동 개발 의혹 이것이 또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여야의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국감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증인 채택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팽팽하다고 해서 아울러서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 특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박을 하셨었죠. 예, 뭐 긴 얘기는 아니고요. 웹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또 웹상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진실이 빨리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도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국정감사 관련되어서 뭐 어떤 것이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냐 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온 것처럼 이 화천대유 사건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길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또 두 번째로 오늘 여러 가지 걱정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그 윤석열 씨가 그러니까 총장이던 시절에 장모를 비호하는 그런 문건이 또 발견되었단 말이죠. 결국 검찰의 사유화 논란과 관련된 이슈들이 또 아마 법사위에서 굉장히 핵심 뉴스가 될 거고 조금 전에 관련 뉴스를 보니까 손준성 씨가 연루가 확인되어서 공수처로 이관되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부 고발 사건과 관련된 그 문제도 법사위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토위에서 있으면서 이번 이 화천대유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은 했지만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은 과다한 초과 이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환수시킬 것인가라는 제도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 의원님하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만 이런 데서는 뜻을 합쳐가지고 같이 공동 발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제 국감 1년 농사에 대한 검증보다는 정말 대선 레이스에 정말 백척간두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조짐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국감을 맡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분위기에 앞서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여의도의 이슈에 매몰돼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유력 대선 주자들의 상대당의 후보들이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KO 승을 거두면 대선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정치권에 좀 만연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그 극단적인 선택을 최근에 하신 분이 무려 22분이나 되시고요. 네.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이 돼서 지난 7개월 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671분이 되십니다. 게다가 탈원전을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거라고 호언하셨는데 최근에 전기료 인상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는 한 축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꼭 꼬집으면서 민생을 돌보는 국정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 곳에서 이 대장동 이슈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불신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신속하고 빠르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지금 증인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건에 관련해서 국토위는 18명, 법사위는 17명, 행안위는 30명, 예. 정무위는 36명의 증인 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문제는 전원이 다 수용 불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증인은 단 한 명도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고요. 성남시랑 경기도와 관련된 자료 제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에 예. 이러고 있는데 사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하면 있는 거 다 내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 부르고 거기서 정쟁으로 흐르는 것은 국민들도 보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예. 비판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한 발짝 진행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국민이 아닌 정치권에 있는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께도 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을 돌보는 국감이 돼야 된다는 데서는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 반갑고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도 같이 힘을 보태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 입법적인 것들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두 번째 말씀하신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저는 이것을 국감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의정활동의 결산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인 것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감에 증인을 부른다면 우리가 수사하듯이 거기서 취조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2, 3분 동안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진실을 밝혀낼 것인지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맡겨두고 제도적인 차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천대유가 문제면 거기 개발이익에 초과된 개발이익, 민관으로 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것들 힘합쳐서 토론회를 열고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지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망신을 주거나 또는 질문을 할 수도 없으면서 실체를 밝힐 수도 없으면서 그것으로 정쟁을 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아까도 말씀하신 민생을 살피는 국감의 취지에 좀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민생 국감에 대한 얘기는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 같은 목소리로 외치던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생 국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대선 앞둔 상황에서 또 치열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영 의원께서 지금 민생 돌보는 쪽으로 그리고 망신 주기식의 증인 신청과 채택은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짤막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증인을 요청을 했을 때 망신주기나 정략적인 어떤 정당적인 그런 걸로만 국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주신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정말 전부 다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제 한 가지 걱정은 제가 10월 18일 날 경기도 국감을 들어갑니다.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 10일 날 결정이 됩니다. 예. 지금껏 어떤 정보도 제출을 안 하시고 사실 지사직을 유지하시면서 MOU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대선 유세를 하고 계시는데요. 꼭 사퇴하지 마시고 네. 그날 국감에서 대면이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 펀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